안녕하십니까? 이젠 프로그램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다스 IT 이준희입니다. 저희 마이다스 IT에서는 이젠 프로그램 교육을 본사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고객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 교육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자 웨비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첫 시간은 구조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내용, 하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교육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 건축사님들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학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사용자 입장에서 공간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이 구조물이 견고하고 안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건축물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과정, 자연현상에 대해 견고하게 만드는 과정을 구조설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외부의 영향, 자연현상들을 수치화한 값을 하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중, 고정하중, 활하중, 설하중, 지진하중, 그리고 풍하중에 있습니다. 고정하중, 활하중, 설하중은 우리가 정하중이라고 부르고, 반면 지진이나 풍하중과 같은 하중은 동하중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실무에서 내진 설계 또는 내풍 설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지진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한 것이 내진 설계이고, 풍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한 것이 내풍 설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하중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하중입니다. 구조 설계는 건축구조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건축구조 기준은 웹사이트에 국가건설기준센터라고 검색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구조 기준에서 고정하중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정하중은 건축구조물 자체의 무게와 구조물의 생애주기 중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수직하중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구조물의 자중과 그리고 천장이나 바닥에 부착되어 있는 마감하중이 고정하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젠 프로그램에서 고정하중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젠 프로그램에서 부재를 모델링하면 해당 부재의 크기를 인식하여 구조물의 자중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마감하중은 구조정보 대화 상자에서 볼 수 있고 슬래브 부재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 마감하중은 건물 정보에 입력한 건물 용도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그래서 용도를 변경하면 마감하중도 변경됩니다. 이 마감하중이 어떻게 설정된 것인지 살펴보려면 건물 용도별 하중보기 편집,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바닥 마감하중 상세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이처럼 재료와 두께, 그리고 천장 마감까지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감 설정은 해당 용도에서 자주 사용하는 마감 종류를 입력해 놓은 것이므로 만약에 실제 마감 계획을 알고 있다면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슬래브 위에 액체 방수 10mm가 있고 그 위에 누름 콘크리트 100mm로 계획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래브 아래에 천장 마감은 해배당 20kg, 천장 설비는 30kg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참고로 1kN은 약 100kg입니다. 이렇게 설정했을 때의 마감하중 합계는 2.97kN입니다. 여기서 확인을 클릭하면 모든 층의 마감하중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특정 층만 변경하려면 자동 계산된 마감하중 값을 확인하고 대화 상자를 닫은 후에 마감하중 값을 직접 편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상부 마감하중 기본값은 3kN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누름 콘크리트 100mm를 포함한 하중값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입력된 값입니다. 만약 경량지붕처럼 판넬 위에 특별한 마감이 없다면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마감 하중을 줄여서 입력해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슬래브 부재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조정보에 입력한 마감 하중은 슬래브 부재와 매트 기초 부재에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조정보에 마감 하중을 설정하였더라도 슬래브 부재가 없으면 설정하신 마감 하중이 모델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D 모델에 입력된 마감 하중을 확인하려면 보기 감추기에서 하중 탭 슬래브 마감 하중을 체크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숫자가 마감 하중입니다. 모델링이 완성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닥 하중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바닥 하중이 누락되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활하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활하중은 건축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이 모일 가능성이 있다면 활하중을 크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가구, 물탱크, 기계장비나 차량 하중 등이 활하중에 속합니다. 건축구조 기준에 있는 기본 등풍포 활하중 표를 보면 건물의 용도에 따라 활하중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건물 안에 층별로 용도가 다르다면 층별로 활하중을 다르게 입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마감 하중과 마찬가지로 구조정보 대화 상자에서 활하중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층이 상점이고 2층이 주택이라면 1층 바닥, 즉 기초층 바닥에는 상점 용도 활하중 5kN을 입력하고 2층 바닥에는 거실 용도 활하중 2kN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는 점유 사용하지 않는 용도 활하중 1kN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건축구조 기준에 있는 기본 등분포 활하중표는 구조정보 대화 상자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표에 있는 용도들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분류하는 용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용도가 없다면 그와 비슷한 용도의 활하중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토부 모니터링에서 지적받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활하중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사용 용도에 맞는 활하중보다 작은 값을 입력했을 때 지적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지적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붕의 경우 표에서 5가지 용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점유 사용하지 않는 지붕이라는 것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붕을 뜻합니다. 그리고 산책로 용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단실을 통해 옥상에 접근 가능하다면 해당 건물의 옥상 활하중은 3.0kN 이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반면에 경량지붕이나 옥탑지붕처럼 계단실을 통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점유 사용하지 않는 지붕 활하중 1kN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옥상인데 평상시에는 출입문을 닫아 놓아서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붕 활하중 1kN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면상 계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면 유사시에는 피난을 위해 옥상에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활하중을 3.0kN을 입력해야 합니다. 계단 활하중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 또는 2세대 거주주택의 경우는 활하중 2.0을 입력해야 하고 기타 계단은 활하중 5.0을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층은 근생이나 업무시설 등이 있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1층 이용자가 계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건물은 단독주택이나 2세대 거주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계단실에는 활하중 5kN을 입력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경량 칸막이벽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라는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등분포 활하중 표에는 일반 사무실 용도 활하중 2.5kN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 외에
건축구조 기준에는 가동성 경량 칸막이 벽 하중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또는 유사한 용도의 건물에서 가동성 경량 칸막이 벽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면 최소한 1.0을 추가해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력된 일반 사무실 용도 하라 중 2.5kN에 이를 더하여 3.5kN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설하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구조 기준에서는 설하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붕에 작용하는 설하중의 영향이 지붕의 최소 활하중보다 클 때 이 조항에서 규정한 설하중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입력하신 지붕 활하중은 1이나 3kN일 겁니다. 강원도 북부나 울릉도 지역이 아니라면 대부분 지역의 지붕 설하중이 1kN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르면 설하중을 입력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젠 프로그램에서는 설하중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설하중 입력 과정은 두 가지 단계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설하중 설정 단계이고 두 번째는 설하중 입력 단계입니다. 설하중 설정을 하려면 해석 메뉴에 기본 하중 설정을 클릭하고 일반 사항 탭 설하중 고려 항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설하중 탭에서 해당 대지 위치에 해당하는 기본 지상 설하중을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값은 지상 설하중입니다. 우리가 입력하라는 설하중은 지붕 설하중이고 지붕 설하중은 입력하신 지상 설하중 외에도 온도 계수, 노출 계수, 경사도 계수 등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하중 설정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설하중을 적용할 부재를 선택하는 설하중 입력 단계입니다. 해석 메뉴에서 설하중을 클릭합니다. 균형 설하중과 불균형 설하중이 있는데 여기 지붕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직접 슬래브 부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슬래브에만 눈이 쌓이기 때문에 설하중 입력은 이처럼 수동으로 부재를 선택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균형 설하중 항목을 클릭하여 슬래브 부재를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불균형 설하중도 동일한 부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면 균형 설하중과 불균형 설하중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지붕의 경사도에 따라 불균형 설하중이 입력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지붕의 경사도는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경우 그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속적인 절판형 톱날형 지붕 설하중은 지붕골이 있는 지붕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지붕골에는 다른 지붕보다 설하중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입력하신 설하중을 확인하려면 좌측 정보트리 하단에 하중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설하중 항목에 플러스 버튼이 있다면 설하중이 입력된 것입니다. 모델에서 설하중을 확인하려면 마우스 우클릭하여 보기 감추기를 클릭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토부 모니터링에서 설하중 산정 근거가 누락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면 설하중이 누락되었다, 설하중을 입력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아니라 설하중 근거 자료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젠 프로그램에서는 하중을 입력해야만 그 하중의 산정 근거가 계산서에 자동으로 첨부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순서대로 슬래브에 설하중을 입력하면 계산서에 설하중 산정 근거가 첨부됩니다. 그리고 최근 모니터링에서는 경량지붕의 경우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조건 설하중을 입력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슬래브로 모델링된 구조물에는 사용자 슬래브에 설하중을 입력하여 계산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진 하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진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 규모와 진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규모입니다. 지진의 강도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개념으로 리히터라는 사람이 제안했다고 해서 우리가 리히터 규모라고도 표현합니다. 표현 방식은
아라비아 숫자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규모 6.0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규모 0.2 차이는 지진 에너지 2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규모 6.0과 규모 7.0 사이는 1.0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지진 에너지 차이는 2의 5승, 즉 32배의 차이가 납니다. 다른 표현 방법은 진도가 있습니다. 지진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사람이 느끼는 지진의 정도, 건물의 피해 정도로 구분합니다. 주세페 메디칼이라는 사람이 10단계로 제한을 했었고 지금은 12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건물의 내직 능력을 표기할 때 앞부분에 로마자를 표기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로마자로 표현했던 것이 바로 이 진도 12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도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진원과의 거리, 또 집안의 형태에 따라 진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규모와 진도는 1대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주 지진의 경우 규모는 5.8이었는데 진앙지에서 가까이 있었던 포항에서는 진도 5등급이었고 진앙지로부터 거리가 먼 대전에서는 진도 3등급이었습니다. 간혹 건축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이젠 프로그램으로 구조 계산을 했는데 이 건물은 어느 정도 크기의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계된 것인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를 했다면 규모는 대략 6.0, 진도는 7에서 8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계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토부 모니터링에서 지진 하중과 관련하여 자주 지적받는 내용은 지진력 저항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석 모델에 지진 하중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가지 설정 값에 의해 계산된 전단력을 모델에 입력함으로써 지진 하중을 반영합니다. 이때 이 밑면 전단력은 CS라고 하는 지진 응답 계수와 건물 유효 중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지진 응답 계수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먼저 S는 지역과 집안에 따라 결정되는 가속도 계수고 I는 건물 용도와 연면적에 따라 정해지는 중요도 계수, 그리고 T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건물의 고유 주기입니다. 따라서 지역이나 용도와 같은 설정값과 모델링이 적절하다면 이 값들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R이라고 하는 반응수정 계수입니다. 반응수정 계수는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입력해야 하는 값입니다. 이젠 프로그램으로 구조 계산을 하시면서 R값을 입력해 보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젠 프로그램에서는 건물정보 대화 상자에서 지진력 저항 시스템을 선택하면 해당 시스템에 대응하는 R값이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진력 저항 시스템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R값이 달라지고 결국 내진 설계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철근 콘크리트 보통 전단벽 골조 상호작용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코어는 전단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기둥부 골조로만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은 각 층별로 시스템이 동일할 때 적용합니다. 간혹 한 건물에 기둥과 벽이 함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시스템을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각 층마다 전단벽과 골조 구조가 골고루 있어야 하고 각 구간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 국토부 모니터링에서는 이 시스템을 선택했을 때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지적을 합니다. 근거 기준은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단벽의 전단 강도는 각 층에서 최소한 설계층 전단력의 75% 이상이어야 하고 골조는 각 층에서 최소한 설계층 전단력의 25%를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입증하려면 디테일한 모델 편집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응하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보다 다른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으로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력벽 시스템입니다. 건물 대부분이 전단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진이 왔을 때 대부분 전단벽이 저항하는 시스템입니다. 건물에 일부 기둥이 있더라도 구조벽과 연결되어 있다면 상대적으로 벽체가 기둥보다 강성이 크기 때문에 지진력에 대해서 대부분 전단벽이 저항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내력벽 시스템을 선택하여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벽체가 없는 경우에는 모멘트 저항 고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철골 구조의 경우에도 벽 브레이싱이 없다면 모멘트 저항 고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구조 기준의 일반 규정만을 만족하는 철골 구조 시스템,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 기준의 일반 규정만을 만족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의 R값은 3이고 다른 시스템에 비하여 R값이 매우 작습니다. 이전에 지진하중을 계산할 때 R값이 작을수록 지진하중이 크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선택하면 지진하중을 크게 적용하는, 즉 불리한 조건에서 설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은 모든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면 국토부 모니터링에서 지진력 저항 시스템과 관련하여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실수하는 경우는 이처럼 시스템이 층별로 다른 경우입니다. 층별로 시스템이 다른 경우에는 R값이 작은 시스템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내력벽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강구조 기준의 일반 규정만을 만족하는 철골 구조 시스템, 또는 콘크리트 구조 기준의 일반 규정만을 만족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시스템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력한 개수값은 안전확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자동으로 입력된 R값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풍화중을 살펴보겠습니다. 풍화중이란 바람에 의해 건축물의 벽면과 지붕면에 작용하는 하중입니다. 풍화중은 기본 풍속, 지표면 주도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 풍속과 지표면 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풍속은 지상 10m 높이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의 재현기간 500년에 대한 값이라고 합니다. 이젠 프로그램 옛날 버전을 사용하신 분들은 기본 풍속을 수동으로 입력해 보신 적이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 건축구조 기준에서는 각 지역별로 기본 풍속이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대지 위치를 선택하면 해당 위치에 대응하는 기본 풍속이 자동으로 입력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 개정된 기준에서는 이러한 지도가 첨부되어 있고 한 지역 내에서도 기본 풍속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구조 기준으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기본 풍속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젠 프로그램에서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의 경우는 기본 풍속이 28m/s로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기타 지역의 경우는 기본 풍속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정보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대지 위치가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아니라면 대화 상자를 닫았을 때 오른쪽과 같은 안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메시지가 표시된다면 기본 풍속을 반드시 수동으로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기본 풍속을 입력하는 방법은 해석 메뉴의 기본 하중 설정, 풍하중 탭에 들어가서 기본 풍속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기본 풍속을 확인하려면 오른쪽 지도 버튼을 클릭한 후 마우스 휠을 돌려서 해당 지역의 기본 풍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건설 지점이 등 풍속선 사이에 위치할 때에는 인근 풍속선 중 큰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과 32 사이에 있다면 32 값을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델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본 풍속 값이 또 초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 설계를 수행할 때 동일한 안내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이 안내 메시지는 기본 풍속 값이 28m/s보다 작게 설정되어 있을 때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메시지가 표시된다면 반드시 기본 하중 설정에서 기본 풍속을 다시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표면주도입니다. 지표면주도는 대지 위치 주변의 건물, 숲, 지형 등으로 인해 바람이 얼마나 감속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지표면조도는 A부터 D까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층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경우는 A, 반대로 해안, 초원, 비행장처럼 대지 위치 주변에 큰 장애물이 없다면 D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A에서 D 조건으로 갈수록 장애물의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풍화중의 영향은 점점 커집니다. 지표면조도를 선택하는 방법은 해당 대지 위치에서 3km 또는 건물 높이의 40배, 이 중에서 작은 값을 반경으로 한 원을 그리고 그 원 안의 환경 조건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지역이 대지 위치라고 한다면 이 대지 위치를 기준으로 3km 또는 건물 높이의 40배, 이 중에서 작은 값을 반경으로 하는 원을 그리게 됩니다. 만약 해당 원 안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면 이 중에서 가장 불리한 값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젠 프로그램에서는 건물정보 대화 상자에서 주변 환경 항목에서 지표면조도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량지붕 풍화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구조 기준에는 경량지붕 풍화중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건축구조 기준에는 주골조 설계용 풍화중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와 같은 삽도가 있는데 지붕에 입력되는 풍화중은 지붕면의 수직 방향으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공지붕이나 편지붕과 같이 경사로 된 지붕에서는 바람이 불면 와류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붕의 경우는 지붕면의 수직 방향으로 풍압이 작용하게 됩니다. 태풍이 불 때 공장이나 창고 건물에서 경량지붕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영향을 고려하는 기능을 이젠에서는 경량지붕 풍화중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경량지붕 풍화중을 입력하지 않으면 왼쪽 그림과 같이 부재나 절점 위치에 자동 계산된 풍화중이 X 또는 Y 방향으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경량지붕 풍화중을 입력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택한 사용자벽 사용자 슬래브와 연결되어 있는 기둥 보호 부재에 풍화중이 입력됩니다. 지붕에 입력된 풍화중을 확대해서 보면 지붕면의 수직 방향으로 풍화중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샘플로 경량지붕 풍화중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해석 메뉴에서 경량지붕 풍화중을 클릭하고 지붕 유형, 지붕 수를 입력합니다. 풍방향 각도는 탑뷰에서 모델을 확인했을 때 용마루보가 세로로 배치되어 있으면 0도, 가로로 배치되어 있으면 90도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치수를 입력합니다. 줄자 버튼 클릭하여 처마 높이 입력, 처마에서 용마루보까지 지붕 높이 입력, 깊이는 용마루보의 직각방향 건물 치수를 의미하고 폭은 용마루보와 평행한 방향 건물 치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중 분담폭은 전체 폭 구간 중에서 구조기둥 간 거리가 가장 긴 경우의 치수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부재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택한 부재에만 풍화중이 입력되기 때문에 부재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부재를 선택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면 부재 선택 가이드를 클릭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풍방향 각도가 0도라면 탑뷰에서 A 부재는 왼쪽으로 노출된 사용자벽, B는 오른쪽으로 노출된 사용자벽, 마찬가지로 C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사용자 슬래브, D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사용자 슬래브, F는 아래쪽으로 노출된 사용자벽, G는 위쪽으로 노출된 사용자벽을 선택하면 됩니다. 경량지붕 풍화중을 입력했다면 풍방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왼쪽 정보트리에 하중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경량지붕 풍화중을 입력했다면 이처럼 풍화중 항목 앞에 플러스 버튼이 표시됩니다. 이 중에서 0도와 90도 방향의 풍화중을 확인하겠습니다. WL0에 마우스 우클릭한 후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합니다. 풍방향이 X축 방향으로 표시된다면 적절하게 입력된 것입니다. 지붕에 입력된 풍화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WL90에 마우스 우클릭한 후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합니다. 풍방향이 Y방향으로 표시된다면 적절하게 입력된 것입니다. 만약 풍방향이 일관되지 않다면 풍방향 각도를 잘못 설정했거나 부재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때에는 풍하중 항목을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됩니다. 그리고 경량지부 풍하중을 다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조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하중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과 학습 자료는 서포트 사이트에 게시하겠습니다. 다음에 필요하실 때 다시 한번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